네, 22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새롭게 선보이는 총선 픽스토리. 이번 주 가장 이슈가 된 총선 현안과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를 정치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즘 전국 신년 인사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구 을 옆에 불과 2km 떨어진 계양구 갑을 방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같이 대동을 한 여러 가지 이제 좀 회자가 됐고 화제가 됐던 그런 오늘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겠다. 비례대표제를 심지어 이제 없애는 방안까지도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내부에서 나오고 있던 상황인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는 이 방안에 대한 브리핑 어떤 그 총선에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정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뭐 물론 이제 많은 정치학자나 시민사회단체 또 소수 정당에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는 그래서 의원들의 대표성이나 비례성을 높이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 자체가 개혁이라고 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의원 정수를 늘렸다고 해서 비례성이 과연 우리나라 의정 활동에서 확대가 되는지 대표성이 그만큼 보장되는지 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 의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점에서 좀 의문이 따른다는 거죠. 네. 지금 뭐 원론적으로는 의원을 늘리자 그게 개혁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의원 정수를 줄였어요. 네. 2017년에는 프랑스에서 의원을 상하 양원에서 3분의 1을 줄이려고 시도를 했었고 2020년에는 대만에서 지난주 말에 이제 대만에 저는 선거를 보러 갔다 왔었는데 대만에서 2020년에 국회의원 숫자가 225명이었는데 113명으로 줄였어요. 반을 줄였어요. 절반으로 줄였네요. 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태리에서도 2020년에 상하 양원 35%씩 삭감한 사례가 있어서 다 개혁을 내걸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도 좀 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의원 정수를 늘려야지 개혁이냐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런 제안은 어쨌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노동일 교수님. 글쎄 뭐 국회의원 줄이는 게 개혁이라고 하시니까 정치학 전공하시는 분이 네. 저도 뭐 동의합니다. 아마 근데 이게 총선에서 과연 뭐 그걸 보고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뭐 불체포특권 포기니 뭐 이렇게 쭉 얘기했던 것들 네. 한 번도 안 나온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동안 얘기 나왔던 것들이고요. 의원 정수 축소도 마찬가지고 네. 뭐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얘기도 나왔었고 근데 한 가지도 실현된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려면 국민의힘 자체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국회법도 발의할 수 있고 선거법도 발의할 수 있고 정당법도 발의할 수 있고 발의하고 우리가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 찍어주세요라고 해야지 얘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는 얘기고요. 뭐 그다음에 또 뭐 귀책 사유가 있는 재보선 경우 무공천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옛날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 다. 네. 근데 했잖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 같은 데서. 그러면 사과라도 하고 얘기해야죠. 저는 뭐 이 전체 얘기를 의미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네. 이 자체가 만약에 이제 정말로 진지하게 얘기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도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만 서약하거나 약속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으니까 법안은 10명 이상이면 발의할 수 있잖아요. 네.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이라도 하고서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해서 못하지만 우리가 저 총선에서 이기면 할 테니까 이 법안 실현되게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원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 자, 돌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그 험지 출마 의사를 밝혀왔던 원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빅매치 성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덩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돌덩이가 누군가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거명하는 건 그렇고 네. 제가 이제 인천에서 오늘도 오는 길에 이제 계양을 지나서 왔는데 이런 원희룡 장관의 언사가 이재명 당대표로 하여금 선택지를 더 좁혀놨다. 이렇게 돌덩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뭐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출마를 아예 안 하고 뭐 백의종군을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굉장히 옹색해지게끔 만든 거죠.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1월 12일 날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뭐 통과를 했고요. 네. 결격 사유가 없는 걸로 논란은 있지만 통과를 했고요. 아직은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네. 뭐 아마 시점을 재고 있을 테지만 지금 이런 그 당 내에서 일선에서 후퇴하고 또 좀 당을 위한 그런 정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봤을 때는 이 원희룡 장관이 또 전 장관이 출마를 했을 때 서로 둘이 붙어서 큰 그 주목을 끌 가능성이 있고요. 이랬을 때 뭐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도 크게 손해 볼 거는 없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뭔가 꽉 막혀 있는 걸 내가 치우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가리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뭐라고 좀 뭐 둘러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좀 빅매치가 성사될 거냐? 네.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출마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그야말로 뭐 대표직도 내놓고 불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한 가지 비례대표로 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뭐 지원 유세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안 그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저 교수님 잘 말씀하셨지만 원희룡 전 장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예 돌덩이라는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칭했는데 비례대표로 가면 도망가는 모양새밖에 안 되잖아요. 불출마한 것도 마찬가지고. 네. 네. 불출마해서 의원직을 뭐 상실한다 이거는 본인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지는 여기에 가서 원래도 출마해서 뭐 출마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할 이유가 없고 출마해서 원희룡 전 장관과 뭐 빅매치가 성사되는 것밖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도로가 없을 것 같은데, 모르죠. 뭐 또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건 선거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병립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준연동형으로 지금처럼 가느냐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간다면 병립형이 아닌 이상 비례대표 갈 수는 없으니까 네. 본인이 거기 선택하는 출마하는 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선거제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좀 첨언하자면 이 계양 지역이 인천에서 민주당세가 제일 강한 지역으로 그렇죠. 꼽혀요. 네. 실제로 지난 해 7월에 인천일보에서 여론조사했을 때 가장 민주당 지지가 높은 지역이고, 그 지역을 보궐선거로 들어갔을 땐 이 또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어떤 목적이 있었고 분명히 필요성이 있거나 또 가서 승리한다라는 보장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도 불출마 얘기를 안 한다면 아마 지역구로 출마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고요.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으로 간다면 남성들이 또 후보로 비례대표로 가기가 굉장히 숫자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급이 그 자리 하나를 나한테 다오 하고 지역구를 포기하거나 불출마하거나 뭐 비례대표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지 그렇겠네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대표가 먼저 링에 올라서 들어오라고 한 이상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지역의 어쨌든 현역 의원인데 회피를 하는 모양새는
좀 그 가능성이 극히 적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네. 어쨌든 명령 대전으로까지 벌써부터 불리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검색어 정치 관련해서 제3지대 움직임이 이제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오늘 오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새로운 미래가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그 창당 발기인 모집에 2만 명이 넘게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총선에 목표 의석 수가 최소 5, 60석은 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제3지대가 모두 새 규합을 하고 빅텐트를 만들고 성공했을 경우를 이제 가정했을 텐데요. 5, 60석 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뭐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신당 구체적인 움직임만 보이는 것만 해도 5개가 지금 되죠. 네. 그리고 또 무슨 뭐 민주당과 비례대표를 하기 비례대표 위해서 연합정당. 뭐 연합정당을 하자 이런 것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보면 정치 지망생들이 이렇게 많은 게 우리나라에 참 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이렇게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현재 움직임이 있는 모든 정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정말 제3지대가 완전히 연합을 한다면 5, 60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당, 이당에 염증을 내는 그런 여론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 뭐 다음 질문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모이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고 서로 그야말로 당을 다 만들어 버리면 거기 참여한 사람들 이거도 뭐 발기 모집에 2만 명 넘게 참여했고 네. 각 당마다 자기 참여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이해관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의 어떤 그 공통분모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 뭐 이 민주당에 탈당한 3사람의 의원들 네. 양향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이 정도는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민주당 출신이라고 하는 거. 대표는요? 이준석 전 대표는 전혀 다른 결이죠, 결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모인다 하더라도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마저도 제가 보기에는 함께 다 모이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5, 60석은 넘을 것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다 모이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수치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 교수님은요? 저는 뭐 2달 뒤에 제가 후회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네. 저는 5, 60석 확보하는 거는 거의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 5개 정당 뭐 그리고 연합을 다 해서 그 연합도 가능하지도 않은 데다가 네. 또 이 5, 60석이라고 한다면 수도권의 반 정도를 확보를 해야지 이겨야지 되는 숫자거든요. 근데 과연 이 5개 또는 그 이상의 연합이 수도권 또 뭐 호남, 영남 다 해가지고 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아무리 이 중도가 많고 또 무당층이 많고 양당에 대한 피로감, 비호감도 이런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이 제3지대에 있는 정당의 후보들을 뽑는다 자동적으로 그런 것은 성립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제3지대라고 빅텐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오히려 더 염증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은 이번 선거는 어떤 제3지대 또는 양당을 선택하기보다는 아예 선거에 안 가고 기권해버리는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2020년보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대로 귀결되지는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종인 전 위원장도 뭐 낙준 합당에는 아주 부정적인 입장 밝혔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신당과 또 민주당 탈당 3인방 신당은 빅텐트 구성 시점에 좀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도권 기싸움이 아주 치열한 이 제3지대 연합 이게 현실화가 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좀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뭐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 둘 다 비슷한 견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려울 겁니다. 다 모이기는 다 모이기.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있는 아까 얘기한 네. 그 정도가 모인다 해도 그 정도만 모여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하면 나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이라는 게 일단 여론조사에는 상당히 높은 추세가 네, 나오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은 뭐냐? 내가 주도권을 쥐고 다른 분들이 거기에 합류하면 내가 뭐 보겠다 이거야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네. 그 속내가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뭐 빅텐트 얘기하니까 바로 올라가서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 텐트가 아니고 집을 지어야 한다고. 큰 집을 짓겠다. 네, 그게 맞아요. 바로 주도권 싸움이고요. 그리고 그거 한다면 튼튼한 집을 지어서 그다음 나온 말이 뭡니까? 대선까지 가도록 해야 된다. 내가 대선 후보가 되고 싶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한 속내를 얘기하면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같이 하는 연합하는 그 모양새를 용인하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정치적으로 훨씬 선배고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총리까지 지내고 네. 의원 지내고 전남지사 지낸 분인데 함께하기가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또 성향 자체가 여러 가지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무슨 신당의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한 집으로 모을 때 정강정책에서 공통분모가 나오겠습니까? 전혀 결이 다른 그런 세력들이 모이면 만약에 만든다면 그야말로 선거를 위해서 그냥 급조한 그런 정당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함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강의 차이 그리고 주도권 경쟁 이게 가장 큰 그 빅텐트 구성의 걸림돌을 이제 보시는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예, 저는 노동일 교수님의 말씀에 분석에 뭐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동감하고요. 아마 노동일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당을 주도하는 정치인의 시각에서 본 거고 네. 또 유권자들의 시각도 있거든요. 유권자들 시각에서 이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표를 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를 따라다니는 지지자들이 거기에 같이 유호정 의원이 전 의원이 있어. 이 헷갈릴 거란 말이죠. 또 결이 다르고 또 지나온 삶의 역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좋아서 찍으려고 했다가 정강정책이나 같이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머뭇거리고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빅텐트를 만드는 것이 중간 중도층을 다 흡수한다라고 기대하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제3의 길이라고 하는데도 오해가 뭐냐면 네.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중도 이게 아니라 보수나 진보에 확실하게 뿌리를 받고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어떤 이른바 중도 쪽으로 손을 내미는 그리고 길을 넓히는 그런 쪽으로 게 진짜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처음부터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중도 진보도 아니고 우리는 제3이야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별로 소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극중주의라고 해서 중도를 처음부터 내세웠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별로 아무도 양쪽에 염증을 내더라도 비록 염증을 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사람들이 끌리는 호소력이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권은 이제 군소 정당이 모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가 민주당의 이제 비례연합 정당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호응하는 목소리도 들렸고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강조를 했고 일각에서는 이제 또 다시 이제 꼼수 위성정당 이제 뭐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논란이 이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비례대표 선거제를 채택을 하는 이제 결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선택이 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글쎄요, 저는 그 점치기가 좀 어려운데요. 시간은 없고 지금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니 또 연동형이라고 해서 비례성을 높이려고 했었던 그런 약속들을 저버리게 되고 네. 준연동을 하자니 또 이 실리 그 위성정당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선택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 군소 정당들도 이 선거 제도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정략적으로 이 선거제도를 일국의 선거제도를 비례제도를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단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일단 선거 제도는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찾아서 그 절충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노동일 교수님. 글쎄 저는 예전부터 지난 21대에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거 도입할 때부터 계속 비판을 했는데요. 왜 그때 처음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얘기하면서 국민은 계산하는 건 몰라도 된다고. 국민이 몰라도 되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 주권자인데 네. 내가 한 표를 찍으면 어디로 가서 어떤 사람이 유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당선될지를 확실히 알고 내가 표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몰라도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이건 정말 국민의 주권, 이른바 국민 주권이라는 걸 무시하는 그런 태도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게 정치인이라는 것을 망각한 그런 말 태도죠.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두 번째 지금 이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그것도 뭐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글쎄 지금도 얘기하는 게 그 정당들 많은 뭐 이른바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얘기하는 게 네.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두세 석을 얻기 위해서 또는 한두 석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 정당을 그 비례대표 넣어달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의 심판받아서 심판받을 수 없으면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찍어주세요라고 해야지 몇 사람과 어울려 가지고 우리는 한 석, 두 석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로 이건 꼼수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또 한 가지 이건 경기 룰입니다. 선거제도라는 것은 선거의 룰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이른바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때 동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걸 통과시켰던 그걸 배제하고 그런 룰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비판했던 것은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축구하자고 모였으면 축구 경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원이 많다고 해서 15명 해 우리는. 한쪽은 싫어 우리가 또 처음부터 11명 하기로 했는데 왜 15명 해? 라고 하면 안 하려면 많아. 우리 15명을 할 거야. 이러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거기에. 네. 지금 그런 룰이거든요. 지난번 만드는 룰이.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한쪽은 배제하고 몇 사람 이쪽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해서 축구 경기 혼자 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꼼수가 아닌 정정당당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24 총선 픽스토리 오늘 이게 총선을 앞두고 처음 저희가 신선한 코너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지금까지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